네, 이제 14번째 우리 에센셜 청약의 승낙, 거절 및 효력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약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계약자가 청약을 하면 보험회사가 승낙만 하면 무조건 일단 계약은 성립돼요. 근데 효력이 발생하려면 여러분들 보험료를 내셔야 됩니다. 보험료를 안 내면 여러분들 개시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물건 같은 거 가계약을 할 수 있지만 그 효력을 발생하려면 항상 돈을 지불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험에서도 보험료를 지불해야만이 보험료를 1회 보험료를 납입해야만이 보험의 효력이 개시가 된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립은 보험료를 내지 않으셔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통 청약서를 받아서 가입을 하실 때 일단 제1의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계약 청약이 승낙이 되면 보통은 계약이 어떤 그 보험의 그런 계약이 개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문서상으로 이제 법적으로 내용이니까 그런 어떤 그 프로세스 상에도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청약의 승낙과 거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보험회사가 30일 이내 승낙 여부를 통지하는 경우는 무효로 보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가 여러분들 어떤 내가 가입할게 그랬는데 보험회사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그걸 안 하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승낙한 걸로 보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무효가 아니라 승낙한 걸로 본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우리가 몇 명 이상일 경우에 단체 취급이 가능하냐면 5인 이상입니다. 5인 이상. 여러분들 5인 이상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왜 5인 이상이냐? 저도 모릅니다. 그건 법으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인 이상 되면 단체 취급이 가능하다. 진단계약의 보장개시일은 여러분들 요건 좀 다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료만 내면 개시가 되지만 진단계약의 경우에는 진단이 완료된 시점, 그러니까 보험료를 내고 진단이 완료된 시점, 요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시 아니면 순차적으로 그래서 진단이 완료된 시점부터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승낙을 거절할 경우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납입받은 보험료에 더해준다. 그게 아니라 계약 대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보험회사 잘못도 아니잖아요. 승낙을 거절한 건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평균 공시 이율 플러스 1%.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죠. 계약 대출 이율은 보험회사가 책임이 있을 때만 그렇게 지급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제1의 보험료를 받았더라도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는다? 아니죠. 우리가 승낙하지 않더라도 보험료를 받았을 때는 특별하게 승낙의 거절 이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보험회사가 승낙된 것으로 보고 보장을 해야 됩니다. 보장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보장해야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째 에센셜입니다. 보험계약의 무효. 자, 우리가 이제 계약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제대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보험계약에 가입할 수 없는 나이가 됐다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서면 동의나 자필 서면 같은 걸 안 했을 때든지 이럴 때는 동의를 받지 않았을 때는 그 계약은 무효 처리가 됩니다. 무효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한테 가입을 하면 그 계약은 처음서부터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효도 있고 해지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무효라고 하는 것은 처음서부터 우리가 성립이 될 수 없는 황당한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황당한 거 무효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하는 거 고르는 거니까 우리가 타인의 서명을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받아서 무효 사유에 해당하고 체결 후에 피보험자 서면 동의를 받은 우리가 계약 당시에 서면 동의를 받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했어도 이것은 무효가 되는 거고요. 만 15세 미만인데 17세가 넘었으니까 15세가 넘었으니까 이것은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요.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난 후에 청약 철회가 접수되면 당연히 이것도 우리가 무효가 될 수가 없고요. 이거는 만약에 그 계약이 그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취소를 할 수 있는 거지 무효의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무효, 취소, 해지 요 세 가지를 한번 구별해 보시는 것도 좋은 그런 학습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는 뭐냐? 우리가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요건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 그냥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계약은 무효가 되고요.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 의사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그것은 계약이 유효이지만 그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뭐라고요? 심신박약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심신박약자에 대해서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산자를 피보험자를 사망보험을 보험금지급사로 한 계약은 무효이다. 아니죠. 파산자라고 해도 파산자가 복권하게 되면은 보험 계약은 유효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무효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이 아니라 무효가 됐으니까 이거는 기납입 보험료를 주는 거죠. 해지하는 거는 무효랑은 해지환급금은 반드시 해지했을 때 주는 돈이 해지환급금이에요. 그러니까 무효는 기납입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고요. 단체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사망을 보험금지급사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 동의를 않는 경우는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단체 보험에 대해서는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그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반 계약에서는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단체 보험 계상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 보험에서는 피보험자 모든 그 구성원들을 다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 어떤 편의를 위해서 면제를 시켜주고 있다, 제외를 시켜주고 있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째 이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그 보험회사는 이제 그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약관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설명도 해야 되고 우리 계약자에게 교부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부 설명 의무가 있어요. 누구한테 있냐면 보험회사에게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서 보험 약관의 설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겁니다.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년 이내가 아니라 우리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효시킬 수 있고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회사가 무효시킬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내용들을 고지 같은 내용이나 통지 의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그 계약은 해지할 수 있어요. 보험회사가. 근데 이제 이거는 보험 계약자가 여러분들이 보험회사로부터 이런 내용들을 교부받지 못했거나 설명받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은 너무 보험회사에게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취소는 몇 개월? 3개월.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취소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 회사가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취소되는데 이럴 때는 누구 잘못입니까? 네, 보험회사 잘못입니다. 보험회사 잘못일 때는 항상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가산한 금액을 더해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준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이 취소되면은 공시이율이 아니라 뭐라고요? 보험계약 대출 이율. 그러니까 보험회사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이자를 부과하는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17번째인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사망보험 같은 경우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는 경우가 불확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망의 추정 인정 제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실종된 경우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어떤 뭐 특별 실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경우 발생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망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이 안 됐는데. 그렇지만 어느 일정한 조건이 충족이 되면 그것은 사망에 가름한다. 사망으로 간주한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자,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인데 우리가 부재자의 생사가 3년은 좀 짧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우리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인정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실종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 실종이 있고 인정 사망이 있는데 일반 실종이라고 하는 것은 부재자의 생사가 일반 실종이니까 1년 동안 1년간 분명하지 5년간 그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실종된 경우에 그 5년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건 3년이었죠. 그래서 5년간 우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여러분들이 법원이 여러분들 사망 선고를 합니다.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 제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 실종 제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가로치기로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요 자체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장애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해서 치유된 이후에 기능 상실 상태를 말한다. 근데 이거는 실은 뒤편에 가면 뭐 질병하고 비교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질병하고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훼손 상태 및 기능 상실 상태, 영구적인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영구적인 이런 표현이 나오면 장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한시장애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시장애 지급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한시적으로 5년 이상 해당 장애 지급률의 20%를 장애 지급률. 그러니까 5년 동안 장애에 대해서 유지가 되면은 해당 장애 지급률의 20%를 장애 지급률로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 미리 지급하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시 장애 지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행방불명은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급되는 사유가 뭐냐면 인정사망, 그 다음에 일반실종, 특별실종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영구적이라 함은 우리가 그 피보험자가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구적이라고 하는 걸 피보험, 나는 그러면 장애 그런 보상을 받기 위해서 피보험자가 저는 지금 몸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장애로 인정하나요? 그게 아니라 피보험자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우리가 장애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18번 지금 에센셜입니다. 우리 보험금 지급 기일 및 청구 시 구비 서류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하면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내야 되는 서류가 있고 언제까지 보험회사는 그 여러분들한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험금 청구 시 지급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 우리가 보험금을 청구받기 위해서는 사고가 났으니까 사고증명서가 있어야 되고 보험금을 청구해달라고, 보험금을 내달라고 하는 청구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요 세 가지입니다. 보험증권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험증권을 잊어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가입하신 지 오래됐으면 잊어먹을 수도 있잖아요. 보험증권이 없다 그래서 보험금을 못 받으면 그 얼마나 문제가 큽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사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이래서 우리가 한 번에 지금 보험금을 받아야 되는데 보험금을 받아서 뭔가를 처리해야 되는데 너무 지연되고 길어져요. 그러면 보험금의 50%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니까 50% 같이 기억하시고 50% 이내에 금액을 수익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제도, 미리 지급하는 거 우리가 가지급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험금 가지급 제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월급 같은 경우도 갑을 받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얘기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의 치료 확인서는 국내 의료기관에 한정한다? 아니고요. 해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서도 당연히 인정합니다. 자, 수사기관의 조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일이 통상적으로는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고 만약에 조사가 필요하면 10영업일 이내에 조사가 지급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뭐 조사가 더 필요하면 30영업일 이내에 모든 보험금은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3일 이내에 대부분 다 모든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사가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요, 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혼돈을 주기 위해서 30일, 보통 이제 10일, 30일인데 이 영업일 이내라고 정의하면서 수사기관에 조사가 있는 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일을 정하지 않는다. 보험금 지급 기일을 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째 이제 우리 에센셜입니다.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보험회사가 갖고 있는데요. 자, 보험 수익자인 을이 받게 되는 보험금은 얼마이냐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수익자 원칙인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보험 수익자가 예를 들어서 갑이 고의로 피보험자를 살해했어요. 그럼 갑은 고의로 이제 피보험자를 그 상해 행위를 일으켰으니까 그 갑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해 줄 의무가 없어요. 면책이 되는데 을은 을까지 면책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낸 보험료에 대해서만큼은 보험금의 비율로 받는다. 그러니까 1억 원이니까 내가 70%를 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분의 7을 내니까 7천만 원이 을이 받는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자, 계약의 보장 개시일로부터 몇 년이 지나서 우리 생명보험에서는 자살도 보장해 주는데 2년 이내 자살은 보장 안 해주고 2년이 지난 다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니까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그죠? 자신을 해칠 경우에는 보험료가 면책이 되지만 보험금이 면책이 되지만 의사결정할 수 없는 상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무능력 상태라고 하면 우리가 왜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 수익자가 2명인 경우 1명이 아까 우리 첫 번째 문제에서 계산한 문제에서 보듯이
보험 수익자가 고의로 했을 때 다른 보험 수익자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선의의 보험 수익자에게는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0번째 우리 그 에센셜입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고지 의무라고 합니다. 고지 의무에 대한 얘기인데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나온 얘기 다 중요하지만 고지 의무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지 의무가 되면 일반적으로 뭘 할 수 있다고요? 해지할 수 있다고요. 해지. 그렇지만 해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해당하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경우인데요. 그 회사가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했을 때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안날로부터 1개월이 이내에 있을 때는 해지 못하지만 1개월이 지나면 해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 우리가 그 해지할 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만이 해지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1개월이 지나고 나면 해지할 수 있는데 지나지 않았으니까 해지할 수 있는 거고 3년인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절 알릴 의무의 의무자는 누구냐면 계약자만 있는 게 아니라 피보험자, 계약자, 피보험자는 계약절 알릴 의무의 의무자입니다. 수익자는 아니고요. 계약자, 피보험자만 해당되고요. 알려야 될 사항은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되는 거겠죠. 그냥 뭐 내 취미를 알리는 게 아니라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되는데 대개는 요즘에는 청약서에 이제 그 고지서가 있기 때문에 청약서에 문진표가 있어서 거기에 답변하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피보험자의 현재 또는 과거, 우리가 이제 과거의 현재 질병만 고지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또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및 과거의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고지해야 되고 운전 여부. 운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운전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고지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보험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장을 제한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도 있고 보장을 당연히 제한할 수 있습니다. 네가 지금 이 내용을 고지 안 했으니까 우리가 보험료를 높여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가 보험금을 줄여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회사가 계약 전 알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했을 때는 기납입 보험료를 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지했으니까 해지 환급금을 주게 되는 거고요.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실에 대해 다르게 알릴 경우에 무효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황당한 경우고요. 이런 경우는 고지를 위반한 거니까 우리가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21번째 이제 보험료를 우리가 부득이하게 보험료가 납입이 안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시되기 위해서는 보험료 1회 보험료를 내니까 보험료가 언제부터 안 낼 수가 있냐면은 제2회 보험료부터는 못 낼 수가 있습니다. 제2회 보험료부터는 우리가 못 낼 수가 있는데 납입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냥 무조건 계약을 해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요때까지는 보험료를 당신이 보험료가 지금 안 냈으니까 보험료를 내세요. 이런 걸 우리가 납입 최고라고 하는데 이 납입 최고에 대해서는 14일을 기준으로 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 고르는 문제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납입 최고 기간을 부여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지된다는 것은 그날이 아니라 납입 최고가 끝나는 날 다음 날에 보험 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우리가 계약자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납입 최고 같은 경우는 30일이 아니라 14일이고요. 전자문서를 통해서 안 냈을 경우에 송신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수신 확인이 되어야 돼요. 상대방이 수신 확인이 됐다. 우리 보낸 문서에 수신 확인이 되었을 때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만약에 그게 그 기간 내에 회신이 안 되면 우리는 보험회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문서를 보내셔야 돼요. 전자문서로 다시 보내셔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납입 최고 기간, 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에 다음 날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끝나는 날이 아니라 끝나는 날 다음 날. 그래서 보통 끝나는 날이라고도 많이 지문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구분해서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납입 최고는 보험계약자,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 계약자에게 통보만 하면 계약자에게만 통보하면 안 되고요. 수익자에게도 당연히 통보하셔야 됩니다. 계약자에게만 통보하면 안 되고요. 수익자에게도 통보해야 되고 계약자의 수신 여부와 관계없는 게 아니라 전자문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신 여부가 수신이 된 것이 확인이 되어야 수신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요. 회사는 납입 최고에 대해 전자문서를 수신하지 않은 경우에 다시 송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수신하지 않은 문서가 됐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다시 송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22번 문제입니다. 우리 통지 의무에 대한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전에는 고지, 그 다음에 계약 후에는 통지 의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로 지자가 들어가니까 다 뭐하고 관련이 되냐면 해지예요. 통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어요. 누가요? 보험회사가. 통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보험계약자, 보험 수익자만 통지 의무를 갖는 게 아니라 통지 의무는 누구까지 가질 수 누가 갖냐면은 보험계약자, 보험 수익자, 또 그다음에 반드시 피보험자. 그래서 통지 의무, 아까 고지 의무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갖는데 통지 의무는 통상적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와 발생해서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모두의 의무가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체가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발생을 했는데 보험금 다 받는데 뭐 한 달 이내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되고요. 계약자 명의를 그 특별 부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계약이 보험 계약자가 더 이상 보험료를 낼 수가 없어서 우리가 이제 계약을 부득이하게 이제 해지를 했는데 그런 경우를 부활하는 경우를 우리가 특별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반드시 계약자 명의를 보험 수익자로 변경을 해야 돼요. 피보험자가 아니라 보험 수익자로 변경해서 특별 부활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 수익자가 밀린 돈 다 내고 밀린 보험료 다 내고 이자까지 다 내서 나 보험 다시 제가 이제 계약자로 제가 합니다. 그러면은 그 계약을 특별 부활시켜주는 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통지 의무는 보험 계약자의 의무인 반면 피보험자가 가진 의무가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의무고요. 자, 주소, 연락처가 알릴 때 우리가 이제 요건 구분해서 통지 의무는 크게 보면 보험금을 받을 때 그다음에 주소 요 달라요. 요때는 우리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다 해당하지만 주소가 바뀌었을 때는 계약자와 수익자에게만 그 의무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보험자가 알릴 필요는 없고요. 보험 계약을 부활하는 경우 신계약 절차에 비해 간소한 절차가 아니라 항상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새로 뭐를 하게 될 때는 항상 동일한 절차를 취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째 우리 에센셜입니다. 다음 계약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해지가 됐다가 부활이 될 수 있죠. 그거는 우리가 3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3년 이내에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 3년이고요. 그리고 부활은 취소된 계약은 부활할 수가 없고요. 반드시 해지된 계약, 그것도 해지 환급금을 받지 않은 계약에 한해서 우리가 부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알맞게 연결된 거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청약을 하니까 마찬가지로 회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승낙하겠죠. 그죠? 그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당한 계약 전환 시 보험계약자. 이제 부당한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부당하게 계약을 전환했을 때 그래서 해지가 되면은 우리가 이거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소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가지고 운용을 했다 그러면 그 소멸계약에 그 부활을 청구하고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내가 새로운 계약, 지금 들고 있는 계약을 취소하고 옛날 계약으로 내가 다시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요? 부당한 계약일 경우에. 부당한 계약일 땐 그렇게 한다. 6개월이라고 하는 거 우리 흔치 않는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6개월 부활 취소할 수 있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약의 취소나 해지의 경우에 부활이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지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취소는 틀렸고요. 설계사가 행한 부당한 보험계약의 전환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 이 부활 같은 경우에는 부당한 보험계약이라고 할 때 우리가 설계사는 당연히 해당되고요. 누가 해당이 안 되냐면 보험중개사가 행한 계약에 대해서는 보험중개사는 독립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책임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적용되지 않지만 보험 설계사가 행한 거가 당연히 적용된다. 보험중개사가 행한 부당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부활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에센셜입니다. 우리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처음에 가입했는데 사정이 발생하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다음에 계약 내용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자, 우리가 수익자를 변경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변경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보험사고의 대상인데 그거를 바꾸면 보험사고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데 계약자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수익자를 변경할 때는 계약자가 지정한 거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의
계약자의 임의 해지 조건은 뭐냐면 소멸하기 전에 우리가 해지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가입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했는데 해지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요. 자, 제1의 보험료를 납입한 이후에는 보험 종목을 변경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보험 종목을 바꿀 때는요. 1회 보험료를 내고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경과돼야 돼요. 1년이라고 하는 그 제1의 보험료 플러스 1년 경과입니다. 그래서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겠고요. 보험 종목의 변경은 새로운 계약 체결에 해당하는 변경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회 보험료를 내고 1년 이상 유지가 되면 계약 종목을 변경할 수 있고요. 보험 금액이 감액됐어요. 우리가 줄여들었는데 그거는 무효가 아니라 감액은 해지로 봅니다. 여러분들 해지 환급금 주면서 감액시켜 줄 수 있어요. 감액으로 인한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지 환급금이 있다면 수익자에게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는데 우리가 해지 환급금을 주는 거는요. 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주는데 보험 중간에 보험기간 중간에 받는 그 돈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해지 환급금이나 보험금은 전부 다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계약자한테 주는 겁니다. 수익자가 아니라 계약자에게 줘요. 그러니까 만기 보험금은 누구한테 줘요? 보험 수익자한테 주지만 중간에 받는 돈 해지 환급금 등은 뭐 누구한테 준다고요? 네, 보험 계약자에게 준다. 자, 이제 25번째 에센셜입니다. 소멸시효. 우리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건 소멸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걸 법적인 용어로 소멸시효라고 하는데요. 소멸시효 기한이 바르게 짝지어진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요. 우리가 대부분 다 모두가 3년인데 하나만 2년이에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보험료 청구권입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청구권이 2년이고 나머지는 다 3년입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청구권이 2년이고 나머지가 3년인 거 고르시면 여러분들 정답이 되는 거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피보험자는 언제든지 자, 피보험자가 서면을 했어요. 내가 이제 나의 사망을 보험으로 해서 보험을 가입했는데 내가 실은 찜찜해요. 그래서 가입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피보험자도 언제든지 장래를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는 그 서면 동의 처리가 가능하고요. 서면 동의 철회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연히 해지되면 무조건 해지 환급금 받습니다. 해지했는데 기납입 보험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보험금을 받는 사망보험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용어가 나오면 다 틀린 지문이고 해지 그러면 뭐요? 해지 환급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금 청구권, 해지 환급금 청구권, 보험료 청구권 가운데 보험금 청구권만 소멸시효가 다른 게 아니라 보험료 청구권만 2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보험회사가 강자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청구하는 것만 2년, 나머지 보험 계약자가 청구하는 건 모두 3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의 임의해지는 우리 보험회사의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임의해지는 우리 계약자가 아무거나 하면 된다고 했어요. 꼭 정한 게 아니라 기간 안에 소멸되기만 전에 우리가 계약자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26번째 그 에센셜입니다.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보험회사가 잘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보험회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가 강자기 때문에 있습니다. 생명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배상은 보험회사 직원이나 보험 설계사, 전속 설계사에 한해서는 그렇지만 보험중개사는 우리가 독립이에요. 독립. 보험회사하고도 독립적으로 운영해서 체결 중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중개사가 행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배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보험 나이가 있어요. 보험 나이. 보험에 가입하는 나이가 있는데 우리가 실제 나이를 얘기하는데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얘기합니다. 근데 기준으로 계약일 현재 기준으로 이제 실제 나이를 하는데 6개월 이상의 끝수가 6개월 이상이 되면은 올려줘요. 하는 살을 더해주고 6개월 미만이면 그대로 계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 설계사가 계약자의 재물을 손괴한 거. 자, 우리가 이제 설계사의 책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을 하는데 그 설계사가 한 계약자의 재물 손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아요. 가서 뭔가 설계사가 잘못해가지고 물건을 파손을 했는데 그것까지 보상하지는 않는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가입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 책임을 진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보험회사는 보험 대리점 중개사의 과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개사는 독립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 말씀드렸고요. 보험회사가 분할 지급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자, 분할을 해서 받을 것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거니까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할인하는 거죠. 그죠? 거꾸로 이렇게 쭉 땡겨서 한 번에 주는 거니까 그동안 쭉 받아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받았던 거, 가산해서 받았던 것을 한 번에 주니까 할인,
해서 우리가 지급한다. 이렇게 더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할인해서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